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중단됐습니다. 재판 시작 15시간이 되도록 끝을 내지 못한 건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재판을 다시 열어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듣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원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죠. 출석하시는 동안 어제 오전 9시 20분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은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듣는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넘어도 끝날 기미가 없자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되는 날짜는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지금 13일 화요일 날 그날 대법정밖에 없습니다. 피고인 8명의 변호인들이 모두 동의하면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은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측 의견을 다 듣기로 하면서 재판은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끝났습니다. 일단 노상원 피고인, 김용곤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까지는 다 끝내고 그리고 다음 기일에 윤석열 피고인 쭉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형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에만 8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구형이 연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법정 필리버스터를 방조했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건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특검팀과 변호인들 사이의 신경전도 팽팽하게 벌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평양 무인기 작전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며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정 상황은 조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명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의견 진술에 나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오후 늦게까지 발언을 이어가자 특검팀이 서둘러달라고 말합니다.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 측은 읽는 속도가 원래 느렸다면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해결하려는 자위권 차원이었다면서 대통령 훈장을 줘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언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를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그 자국민의 보건과 안전, 생명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행정부 수반이 자위권 행사를 하게 되면 칭찬하고 지지하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의견 진술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어제 내란 재판은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 마라톤 재판이 된 건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어제 재판을 종결짓겠다는 거 목표였는데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던 건가요? 사실 특검과 피고인들 사이에선 9일은 절대 못 끝낸다는 분위기가 있긴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을 기존 100쪽에서 250쪽까지 늘려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일제히 반발했었죠. 당연히 이 공소장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또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새로이 재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어제 변경된 공소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4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 반이 소요됐습니다. 혹시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네, 어제 오전 재판이 끝나고 TV조선 법조팀이 재판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용현 측 변호인이 윤석열 측 변호인에게 오래 걸릴 것이고 절대 안 끝나게 할 것이라 예고했다 들었다며 이 재판이 길어질 걸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으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취지의 언지를 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직위원 재판부의 진행은 어땠습니까? 네, 직위원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이 변론을 제재하지 않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5시 정도까지 쭉 하시고 어차피 시간은 하시는 시간 다 드릴게요. 다 드릴 테니까. 검찰 측에서 서중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 제약 전혀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맞춰서 좀 하자. 특검도 서중조사하는데 7시간 반이 걸렸으니 피고인들의 이 각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인 건데요. 최종 선고 뒤 피고인 측의 방어권에 대한 불만 내지는 반발 시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말을 끊지 않는다는 지부장 판사의 평소 재판 스타일이 나왔단 말도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이 특검팀 발언 중 끼어들자 다른 사람 발언을 막으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시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남의 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재판이 총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만 8개입니다. 1월 재판 일정만 봐도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엔 위증 혐의와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관련 재판이 열립니다. 그 화요일을 보면요.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과 위증 혐의 재판이 겹치는데 재판부가 서로 협의해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과 최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도 오는 27일과 2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고도 예정돼 있다고요? 예, 오는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선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13일 결심 공판 뒤 2월 중에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조정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적 댓글을 다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엔 여기에 더해 비판 기사를 반박하는 댓글을 직접 달게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작업을 한 티가 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당시 보좌진의 녹취를 TV조선이 확보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과거 이해운 의원실에서 캡처해 보관하고 있던 이 후보자 관련 기사와 SNS 글들입니다. 이 후보자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댓글에 대응하기 위해 모아뒀던 것으로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A씨는 댓글 삭제를 넘어 반박 댓글을 달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화하셨는데요. 왜 직원들이 댓글로 대응을 안 하냐 하셨는데 다 같이 나가달래요. 보좌진들은 이를 온라인 관리, 댓글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댓글의 경우 이 후보자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고소고발 넘어서 빨리 콩밥 먹이라고. 댓글을 그냥 티나게 달지 말고 빨리 처벌도 안 나오니까 기소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해당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이 후보자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수사로 관련 기사들이 잇따랐던 시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심야에도 관련 기사를 확인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A씨는 반박 댓글을 달거나 삭제하는 작업이 양심에 찔렸고 정상적인 지시로 보기도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으로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며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 보도로 이어갑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차남과 두나무 대표의 만남을 주선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근무했던 보좌 직원 A씨는 2024년 6월 김 의원의 일정표에 김 의원의 차남과 두나무 대표 간 회동 약속이 표시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취업을 위한 조언을 들으라는 성격의 만남이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몇 달 뒤 차남의 이력서를 두나무 대표에게 건네며 취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남이 이뤄진 시점은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내정됐던 시기입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곳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남은 두나무 취업에 실패하고 경쟁사인 빗썸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 직원에게 두나무의 독과점을 지적하는 질의서를 준비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그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부작용과 부패를 낳기 마련이죠. 경찰도 차남과 두나무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남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두나무 당시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빠르게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건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는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원금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자술서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등을 카페에서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돌연바꿔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전달자로 지목된 남 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김 시 의원이 열흘 넘게 미국에 머물며 갑자기 제출한 자술서에서 입장을 바꾼 건데 관련자들과 이미 충분히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 귀국 즉시 소환할 전망입니다. 김 시 의원은 모레 새벽 인천을 통해 귀국한다고 경찰에 통보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김 시 의원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 외에도 핵심 피의자인 강선우 의원과 전 사무국장 남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현장 기자들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 더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저희도 오늘 추가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김 의원과 관련해서 수사하는 혐의만 13가지입니다. 공천 헌금과 배우자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의혹, 그리고 자녀의 취업 청탁 등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불거진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가 그렇게 많은데 경찰 수사는 좀 조용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 수사 속도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아시다시피 김경실 의원은 돌연 출국하고 메신저 탈퇴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거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4년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비명 행사 공천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여권 내에서 팽배한 상황인데요. 경찰의 수사가 더딘 것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권력을 향한 수사에 경찰이 유독 미적거렸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게 특별검사 제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안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로 밝혀낼 수 있다. 모든 걸 이 특검으로 한다는 건 형사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 시스템을 통해서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한다면 부충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 네, 검경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내란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도입하고 2차 특검, 심지어 3차 특검까지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2차 종합특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진하면 이제 총정리 특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근데 특검은 원래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본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야당이 특검을 주장했던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엔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는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하고 야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을 주장하는 모습, 특검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이해운 후보자 이슈도 짚어보죠. 요즘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해운 후보자는 임명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이게 임명이 되는 겁니까? 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요. 당 안팎에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에도 인사청문회까지 버텼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 대통령실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예산 갑질 의혹 그리고 성균관대 교수 시절 무단 결강 의혹 등이 추가로 터져 나오면서 기류가 바뀌었고요. 결국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역시 청문회까지는 진행하고 그 이후에 여론 추이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권이 이렇게까지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녹취에 알 수 없다고 해도 로또 청약 그리고 가족회사 주식 논란 같은 것들은 민정 라인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럼에도 지명을 강행한 만큼 여권에서 섣불리 사퇴를 주장하긴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것도 결국 심상치 않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역시 여론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산 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20여 대가 여러 곳에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 비슷한 시각 인근 경북 성주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잇따라 2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린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먼저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던 차량 한 대가 멈춰선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승용차도 미끄러지듯 달려와 부딪힙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산 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 청주 방향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앞에는 사고가 이미 나 있었고 저도 이제 서행을 하면서 비상등 켜고 가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안 먹더라고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에서 60대 여성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전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2km 앞쪽에서는 화물차에서 H빔이 떨어지며 차량 4대가 부딪혔습니다. 반대편 차선인 영덕 방향에서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화물차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 나온 차는 한 30대 정도 되는 거까지. 남상주 나들목 근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집계된 피해 차량만 20여 대에 달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밤사이 비가 내리고 추워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성주에서도 25톤 화물차 2대가 얼어붙은 도로에서 각각 미끄러져 50대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도로 위에 끼는 살얼음, 블랙아이스로 추정됩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해 요즘 같은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앞서 차량의 미끄러짐을 막기 위해 제설제를 미리 뿌려뒀지만 사고 구간에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경찰이 휘청이면서 미끄러집니다. 시민들도 엉거주춤한 자세로 도로 밖으로 대피합니다. 도로 완전 깽판이죠. 뭐. 뚝딱 달았어요. 살아있는 것만이 다행이죠. 공사 직원들이 막 가솔 뿌리면서 작업하는 중에도 몇 명이 막 자빠지는 걸 봤어요.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도로 위의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를 지목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과 약한 비 때문에 도로가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도로가 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이제 무게를 두고 현재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살얼음 방지를 위해 제설제를 살포했지만 사고 구간 직전까지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순찰한 결과 해당 구간 노면은 말라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블랙아이스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관련 영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의성에서는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주변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경북 의성군 비복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도 지나기 전에 또 불이 난 겁니다. 산불은 초속 6m가 넘는 바람을 타고 빠르게 주변으로 번져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3시 40분쯤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산불 진화 헬기 10대와 진화 차량 51대, 인력 17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화성의 도리도가 초속 31.8m, 광명 25.1m, 서울이 19.4m를 기록하는 등 위력적인 강풍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거센 바람에 의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의정부 호원동 거리에서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27살 남성이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간판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사망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기 성남에선 강풍에 건물 외벽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북 구미에선 간판이 넘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내일은 강한 바람에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까지 더해져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2도가 전망되는 등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대전에서는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3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경기 의왕시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숨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형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맞은편에서는 견인차가 부서진 SUV를 옮기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SUV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봉 있잖아요. 그걸 이제 넘어서 이제 역주행 반대편으로 간 거죠.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 차를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3시간 뒤에 자수한 2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집 안이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앞면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검침원이 검침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풍소리가 왜 이렇게 세게 나나 그랬어요. 괜히 막 두들기더라고 바깥에서. 불났어. 그냥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불로 검침원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0분 만인 오후 3시쯤 큰 불길을 잡았고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침투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복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으름장까지 났는데 우리 군은 해당 기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장은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나왔습니다.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개성과 황해북도 평산, 금천 일대를 거쳐 비행하다 격추됐고 7분가량의 영상도 저장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파주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개성과 평산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했다며 반복된 침투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되었다. 북한은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 이력을 분석했다며 위도와 경도, 시간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남북 합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는데 국방부는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가 운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에서 보낸 무인기로 결론 나더라도 우리 군의 공중 경계 실패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지난 4일은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실제로 북한이 사진을 통해 공개한 무인기 파편과 부품을 보면 우리 정부기관이 보냈다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와 중국산 부품들도 포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 무엇일까요? 신경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적의 무인기 장치들이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중국산 부품과 삼성전자라고 쓰여진 메모리 카드가 포함됐습니다. 무인기에 장착된 수신기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26,000원에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에서 만든 무인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제 부품들이 집중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무인기 사건을 북한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 2면에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전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에 명분을 쌓고 내부 결속도 다지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우리의 대화 공세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지난 7일 펭귄 사진을 올리며 김정은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도 국방부와 통일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힘든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그린란드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 합의로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on Greenland, whether they like it or not. I would like to make a deal, the easy way, but if we don't do it the easy way, we're going to do it the hard way.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의 반발은 개의치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둘 순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have Russia or China occupy Greenland, and that's what they're going to do if we don't. 미국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해 온 만큼 군사 활동이 가능한데 굳이 영토를 소유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엔 내 땅이어야 지킨다며 소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에게 돈을 주는 방안은 논의된 적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앞서 외신은 1인당 최대 1억 4천만 원의 지급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매입부터 무력 동원까지 시사하자 덴마크는 군사력 동원은 나토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다음 주 덴마크와의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2주째에 접어든 이란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는 60명을 넘겼고 시위 성격도 당초 경제난에 대한 불만에서 정권 교체 요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도로를 가득 메웠고 곳곳에선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제난에 대한 수도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로 시작된 시위는 독재자 타도를 외치는 정치 시위로 번지며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6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사망자가 200명이 넘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당국과 충돌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خراب کردن مثلا فرض کنید فلان ساختمان دیواری رو خراب کردن برای که دل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خوش. 하지만 시위대는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왕조의 귀환까지 외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 마지막 국왕의 아들도 독려에 나섰습니다. می‌دانم که شما خیابان‌ها را رها نخواهید کرد. مطمئن باشید که پیروزی از آن شما.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전문가들은 이란 신정 체제가 존속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개입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가 무색하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1,450원 선마저 뚫리며 외환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새해 첫 주에만 미국 주식을 2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원 넘게 오른 1,45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새해 들어 다시 뛰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고강도 구두 개입과 수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방어에 나섰지만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정부 조치는 새해 열흘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잠시 주춤했던 서학개미는 다시 급증세입니다. 이달 들어 미국 주식을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지난달 한 달간 매수액에 육박하는 금액이 일주일 사이에 빠져나간 겁니다. 이런 자본 유출은 환율을 더 밀어올려 우리 경제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의 달러 유출 같은 것들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해외 증시로 쏠린 투자 심리를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맛과 건강을 위해 잡곡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커피처럼 다양한 쌀 품종을 섞어 먹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입맛에 꼭 맞는 밥맛을 찾으려는 건데 일부 매장에서는 밥 소믈리에라는 직업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장동욱 기자가 쌀로 골라 먹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밥알이 크고 단단한 신동진 미부터 구수한 향으로 인기 있는 골든 퀸까지 각지에서 난 여러 가지 쌀 품종이 진열돼 있습니다. 다양한 밥맛을 비교할 수 있는 이른바 쌀 편집숍입니다. 신동진이라는 품종인데 이제 쌀알이 크고 단단합니다. 여기는 골든퀸 3호라고 누룽지 향, 팝콘 향이 나는 쌀로 좀 유명. 골든퀸 단일 품종으로 지은 밥과 이 세 가지 다른 품종을 섞어서 만든 밥인데요. 지금부터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씹는 맛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풍미가 더 깊은 느낌. 밥맛에 예민한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도 제법 생겼습니다. 다양한 식감과 향을 동시에 느끼고 싶은 분들, 점점 미식가 취향을 찾아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식품관에는 밥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찰기가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상. 꼬들꼬들한 식감을 좋아하는. 그거는 진상보다는 아마 현미 히토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서 재배한 다양한 쌀들을 소개하고 최상의 맛을 위해 커피처럼 여러 품종을 배합하기도 합니다. 찰진 밥, 부드러운 밥, 뭐 향이 좋은 밥, 단맛이 많은 밥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도전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과 밥맛 사이에서 고민하는 고객들에겐 도정 비율도 추천해줍니다. 현미 눈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시면은 뭐 3분도 5분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부드럽고 약간 쌉싸름한 느낌 드는데 그게 좋아서 약간 먹거든요.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으려는 미식의 시대. 우리 쌀의 다양한 맛과 매력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 2026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AI 기술이 가전과 로봇 같은 실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의 각축장이었는데요. 기업들 간의 협력도 활발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어나와 손을 흔드는 로봇. 현대차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CES 최고의 로봇에 선정되며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CES 현장을 직접 뛰며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가시화했습니다. 삼성 부스를 찾아 로봇 청소기를 같이 만들자고 즉석 제안했고 지난해 10월 깜보회동 이후 약 2개월 만에 엔비디아 젠슨원과도 만나 자율주행 AI 칩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피지컬 AI가 화두로 등장한 CES에서 빅테크들끼리의 콜라보도 줄을 이었습니다. AI 칩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며 자동차 회사와 손잡았고 Mercedes agreed to partner with us 5 years ago to go make all of this possible. 삼성전자도 AI 가전과 자체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AI 전문 기업 등 빅테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여러 AI 솔루션, AI 플랫폼 기술들을 접목해서 고객분들에게 최상의, 최적의 AI 경험을. 현대모비스는 반도체 기업 퀄컴과 MOU를 맺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를 접목할 하드웨어 업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We're absolutely thrilled about our deep partnership. Can you just give us a picture of where are things today?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협력이 가시화된 CES는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밤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낙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눈구름도 발달해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은 오늘 밤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에는 대설 경보 수준인 최대 2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갈수록 찬바람이 거세지면서 급격히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2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광주와 대구 1도로 오늘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월요일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토요일 뉴스7 여기서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